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대한민국 연쇄살인의 역사에서 어떤 이름들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그러나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본질적인 악이 있었다고. 자신의 범죄를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뒤틀린 신념으로 포장하려 했던 다른 살인마들과는 달리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첫 번째 막인 노상의 사냥꾼에서부터 두 번째 막인 안반의 침입자로 진화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그 순간까지 연쇄살인마라는 단어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 정남규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기록하려 합니다. 도시가 차가운 빛 속에 잠겨 스스로의 상처를 핥고 있던 2004년의 어느 밤, 서울의 혈관을 누르던 마지막 지하철이 신대방역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인이 아쉬운 작별을 하고 여자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온기가 남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저편에서 터져나온 것은 밤의 잔막을 칼날처럼 찢는 생의 마지막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칼 맞았어! 그 한마디는 남자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같은 시각, 한 행인의 눈에 비틀거리며 다가온 여성이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붉은 피를 쏟아내며 시멘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그녀의 꿈은, 그녀의 미래는 그렇게 빗물에 섞여 차가운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2주 전 7km 떨어진 고척동의 밤도 붉게 물든 뒤였습니다. 서울 서남부를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사냥꾼.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더 이상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펼쳐지자 공포의 실체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수유동, 신림동, 신길동. 살아남은 자들의 떨리는 증언들이 하나로 모이자 비로소 서울 서남부 피습 사건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이 공포의 철정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한 프로파일러가 이 유령과의 싸움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탁상 위 서류가 아닌 범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는 밤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골목들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숨었을 어둠 속에서 범인이 느꼈을 흥분과 피해자가 느꼈을 절망을 동시에 호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괴물의 영혼에 새겨진 기이한 서명, 시그니처를 읽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첫째, 그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망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잔혹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비친 공포를 가장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그는 비겁한 기습을 경멸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살인행위 이전에 상대를 압도하는 권력의 확인이었습니다. 너의 목숨은 이제 내 것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그는 칼날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서명을 새겼습니다. 셋째, 그는 극도로 잔인했지만 동시에 병적으로 소심했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지만 쥐의 담력을 가진 모순된 존재. 그의 폭력은 치밀한 계획이 아닌 통제불능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발작에 가까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경찰은 유영철을 검거하고 그가 서남부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자 도시는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악영은 모두가 안심하는 모습을 어딘가에서 비웃고 있으며 자신의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람의 공원의 사냥꾼이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고 보였을 때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면을 바꿔 쓰고 있었습니다. 칼은 둔기로, 길거리는 침실로, 서울 북부 쌍문동과 경기도 안양, 그는 지역을 넘나들려 자신의 범죄 패턴을 비틀었고 수사망은 그를 놓쳤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의 상식을 비웃으며 도시 전체를 자신의 체스판으로 삼아 경찰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사냥꾼의 진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괴물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둡고 축축한 동굴 존재합니다.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삼남 사녀의 장남. 그의 영혼에 첫 번째 독이 주입된 것은 그가 가장 믿고 따르던 이웃집 아저씨의 더러운 욕망이었습니다. 10살의 나이, 그는 야산으로 끌려가 자신의 신발에서 빼낸 운동화끈으로 두 손가락이 묶인 채로 끔찍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날 그의 안에서 무언가 죽었고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학대와 멸시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배는 물론 후배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철저한 왕따였고, 군대에서는 선임들에게, 출소 후 교도소에서는 동료 죄소자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성적인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약자로, 먹잇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사회를 향한 증오와 무기력함이 암세포처럼 자라났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며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권력욕은 마침내 인간을 향한 사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5년 8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범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담하고 잔혹해져 있었습니다. 안양의 한 주택, 잠들어 있던 실슨 3살의 하느머니와 13살 외손녀를 둔기로 무참히 내리친 뒤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살아있는 대로 불타 죽으라는 명백한 살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악마의 축제였죠. 그는 범죄를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가장 성실한 살인마였습니다. 매일 4km씩 달리며 도주를 위한 체력을 길렀고, 자신의 사냥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도구를 숨겨두고는 잠기지 않은 단 한 곳의 문을 발견하면 그 먼 길을 다시 걸어가 도구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6년 1월 그의 범죄 연대기 중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가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겨울밤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마가 치솟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것은 연기에 질식하고 둔기의 머리가 깨진 채로 발견된 세 남매의 시신이었습니다. 범인은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던 둘째 딸을 먼저 성적으로 유린하고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렀습니다. 이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는 한순간에 자식 셋을 모두 잃은 피해자였지만 곧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불확실한 증언과 자식을 구하려다 실패한 아버지가 보인 충격과 죄책감 섞인 침묵을 수사기관은 수상한 행동으로 오인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고 한 가족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정남규는 한 번의 범죄로 살아남은 자들의 영혼까지 살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냥은 2006년 5월 22일 영등포 신길동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천적인 저항하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의 격분에 잠들어 있던 24살 청년의 머리를 파이프렌치로 내리쳤지만 청년은 의식을 잃지 않고 그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합세하자 연쇄살인마는 마침내 평범한 부자의 손에 제압당하고 맙니다. 취조실, 프로파일러는 그를 마주했습니다. 한 명의 용의자 뒤에 서 있는 수십 명의 원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괴물의 단단한 마스크를 부술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주려고 왔어요.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었죠.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최초의 인간, 정남규의 철성 같은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프로파일러는 그 틈을 못 치지 않고 결정적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그의 또 다른 범주였습니다. 불은 왜 질렀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범인 자신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무고했다면 그의 반응은 혼란이어야 했습니다. 불이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정남규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뇌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방화의 기억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어설픈 부인을 내뱉었습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취조실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대답은 부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들이 쫓고 있는 연쇄 범주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며 방화 역시 그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모든 범주의 목걸이를 수사관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천에서 2명의 초등학생이 죽은 미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범인이 피해 아동의 손가락을 운동화 끈으로 묶었던 그 사건. 그것은 정남규가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행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범죄의 원점이 된 그 기억 앞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과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해둔 붕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연구하고 복귀하며 희열을 느끼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그는 서울구치소 3.3제곱미터의 독방에 수감되었고 2년 7개월이 흐른 2009년 11월 21일 새벽 그는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지와 비닐을 엮어 만든 끈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의 빈소에는 누나만이 찾아와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그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자살을 두고 수많은 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공포였다는 분석,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살해했다는 분석,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재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그의 죽음은 또한 사이코패스는 자살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며 과연 그를 사이코패스라는 틀에 가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식적인 사이코패스 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미지의 괴물로 남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상흔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유동 3남매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살인자라는 누명까지 써야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프로파일러는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갓 부임한 신참으로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했다. 그 보고서를 썼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정남규는 유영철에게 묘한 경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영철보다 더 많이, 더 잔인하게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기법을 다룬 잡지를 탐독하고 범죄 드라마를 보며 완전 범죄를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치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몇 시간씩 다음 범행 대상을 찾아 헤매고 다녀도 누구 하나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도시를 활보하는 투명한 악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정남규라는 괴물을 키운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내일이 아니면 외면하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악은 싹트고 자라납니다.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말했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정남규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가?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